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왜 싸울까? 이 얘기 조금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들이 하는 얘기 좀 주섬주섬 듣고 챙겨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이 또 그런 거기도 하니까요. 그 이제 이 시어머니는 애주중지 이제 10달 동안 배 아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서 보니까 이 핏덩어리가 어찌나 참 연약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이놈이 막 조금 이제 이 철도 들기 전에 벌써 이제 엄마 말 알아듣고 막 웃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다 이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런 건 모르고 이놈이 나를 보고 웃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정말 내 몸같이 키운 거죠. 이제 부모님들은 다 자식을 내 몸같이 키우잖아요. 내 몸같이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이 나랑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컸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늘 인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모 은둔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자식이 먼 길 가면 걱정하시는 은혜. 이제 그 부모님, 특히는 어머니의 10가지 은혜가 이제 부모 은둔경에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거의 말미에 나오는 것이 먼 길 가면은 걱정하는 은혜예요. 먼 길만 걱정 안 했어요. 집만 나가면 걱정이죠. 이놈이 이게 저기 집 나가서 이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막 온통 걱정이란 말이죠. 자식도 벌써 흰머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제 그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는 아무리 커도 아이로 보이는 거고 내 아이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내 아이를 누가 통째로 들고 가버렸어요. 며느리죠. 이거 나를 보고 웃던 이 아들놈이 다른 여자를 보고 웃네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향해서 웃고 있는 그 아들놈을 보면 감정적으로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떼놓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놓고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남편이 살아계시면 괜찮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이제 그 삼종지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부모를 따르고 또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식을 따른다. 이게 3가지 이제 따름에 대해서 이 불교 경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의지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 그런 식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는 게 노인들이 자식한테 의지해야죠.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젊을 때는 배우자한테 의지해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 삶을 꾸려가야 되는 거고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의지해서 배우고 또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남편이 주로 먼저 갑니다. 그죠? 왜 남편이 먼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편이 먼저 가요. 그러면 이제 그 혼자 남은 이 어머니한테는 이 아들이 누구보다도 의지할 게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여자가 당신 아들은 이제 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 몸에서 나왔고 내가 어릴 때부터 피뜨기 때부터 길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들은 내 건데 어느 날 아들이 데리고 온 저 여자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의 배우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차별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되는데 딸은 되는데 며느리는 안 되고 또 사위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가 이제 일요일에 12시가 되도록 잠을 자고는 좀 피곤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점심 좀 해주세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되는지를 보면 내가 이거 딸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저 왼수가 지금 나보고 밥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제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 원수였구나. 이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그리고 아들을 이제 뺏어갔다는 마음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좋은 마음을 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뺏긴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 공부가 안 되면 이제 딸이 쉽게 그러니까 며느리가 쉽게 이제 미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내가 교양이 있는 시어머니인데 말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고상한 척 하지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모를 것 같죠? 그 말 또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 대학 나왔잖아요. 잘 알아들어요. 칭찬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돌려까는 말은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그렇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그렇고 다 말 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뭐 다짜고짜 주먹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과 관계할 때 쓰는 도구는 바로 말인데, 그 말에다가 우리는 감정을 섞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말이고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말인 거예요. 근데 난 좀 불쾌하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감정을 이제 이 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제 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글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약한 사람은 그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까네? 그러면 이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보면 이 말투, 말하는 태도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좋은 말을 했는지, 어떤 나쁜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불쾌하게 얘기했다. 이건 다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이전에 그 태도가 먼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찡그리면서 막 눈빛이 아주 복잡한 눈빛을 담으면서 말을 하면 그 말보다도 그 표정, 그 몸짓이 벌써 나한테 이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말보다도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말 하는 듯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상대를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며느리가 이제 막 밥을 이제 많이 먹어요.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를 이쁘게 보는 사람은 넌 참 먹는 것도 참 복 있게 먹는다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니네 집 쌀 없냐? 니네 집은 밥이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 팍팍 찌르는 이제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이제 계속 찌르는 거죠. 이 말 가지고 찌르는 것은 마음이 이미 상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사람. 그렇죠. 이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 며느리의 남편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아들 앞에서는 약자거든요. 왜 약자일까요?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 앞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죠? 그래서 며느리 말은 안 들어도 아들 말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남편한테 많은 역할을 시키세요 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두 분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더 깊어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사실 그 남편도 힘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 편 들었다가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또 뭐라고 하고 부인 편 들었다가는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막 훌쩍대고 그러면 이제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굉장히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뺏겼다가 아니라 어머니는 이제 이 자식이 커서 이제는 어른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 컸어요라고 하는 말을 아들이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크면 자기 이제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건사하는 이 위치에서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역할, 독립된 지위,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그 책임으로 부인과 자녀들을 챙겨야 된다는 것도 아들이 계속 어머니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부인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같이 살아도 자식과 끊임없이 이별하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제는 아니다. 내 자식이지만 또한 누구의 부모가 됐고 누구의 또 남편이 됐고 이렇게 이제 그 변화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서운함에 내 마음이 계속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계속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뭘 저렇게 그러죠 어머님들? 아니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토라지고 난리를 칩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는 좋은 분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럴 수 없나 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보자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추와 날이 저 혼자 저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 이런 시도 있었지만 우리가 밤을 생각해봐요. 밤 이제 공주 저 동네 가면 밤이 많은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밤이 툭툭 떨어진단 말이죠. 밤 껍질이 터져가지고 밤이 툭툭 떨어져요. 근데 밤 껍질이 그렇게 툭 벌어질 때, 그때 누가 와가지고 막 밤 껍질을 억지로 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그냥 햇살이 좀 따가웠을 뿐이에요. 따가운 햇살에 껍질이 마르면서 그게 갈라져서 툭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껍질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안에 밤알이 굵어져서 자꾸 이제 아이고 우리 이제 답답해 얼른 좀 문 좀 열어줘라고 안에서 막 이렇게 몸을 비벼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못 견디고 갈라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게 성장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밤 껍질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이게 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말 한마디는 너무나 사소해서 별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밤알이 그 껍질 안에서 차곡차곡 햇살을 이렇게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서 몸집을 키운 것처럼 감정의 몸집이 너무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이제 국 끓일 때 소금 넣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더 넣었는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그동안에 쌓였던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쌓이게 되면 그냥 남 얘기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막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단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폭발하기보다도 그동안에 쌓였던 게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만 보면 저러네 라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또 한마디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먼저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야, 너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것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만 보면 뭐 그 정도 말 가지고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쌓이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가 소진되는 거죠. 요즘 이제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소진증후군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 힘이 다 사라졌을까요? 감정이 쌓이는 거를 아이고 힘들었지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 그것이 좀 비워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계속 쌓이기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말로도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가 사소한 일 하나로 그렇게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울라한테 한 얘기입니다. 라울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신 접촉에서 어떠한 느낌, 어떠한 지각, 어떠한 의도, 어떠한 의식이 생겨나든지 그것들은 영원한가 혹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런데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나와 분리시키지 못해서 내 자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은 옳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서 수없이 부처님께서 질문하는 것, 나다, 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옳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족에게 돌려보면 가족은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